안녕하세요. 19살이 되어도 여전히 귀엽고 사랑스러운 딸과 말 잘하고 힘센 친구가 곁에 있어 추운 겨울이 춥지 않은 40대 아줌마입니다. 1년 전 제게 일어났던 반갑고도 눈물 나는 이야기가 한 번씩 자꾸 코끝을 시큰하게 만드는 것이 참 주책입니다. 저는 원래 학교 앞에서 작은 분식집을 하던 엄마였습니다. 제 하나뿐인 딸은 초등학교, 중학교가 붙어 있는 이 동네에서 장사를 하는 엄마를 많이 창피해하고 미워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떡볶이집 사장이라고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자랑하고 놀던 아이가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떡볶이집 사장도 떡볶이집 나름이라는 것을 알게 된 모양인지 작은 규모의 허름한 분식집에서 낡은 주류회사 앞치마를 입고 머리를 틀어 묶은 채 우악스럽게 아이들을 반기는 엄마를 정말 미워했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딸의 차가운 반응에도 늘 덤덤해야 했어요. 더 유복한 부모를 만났더라면 겪지 않아도 되는, 느끼지 않아도 되는 감정과 기분을 어린 나이에 알게 한 제 자신의 가슴을 쥐어팰 뿐이었습니다. 몇 번이고 저를 원망해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무척이나 힘든 날에는 딸이 얼른 자라서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하고 못난 바람을 갖기도 했습니다. 아줌마, 떡볶이 2,000원어치도 돼요? 아, 되지 그럼. 얼른 들어와. 아싸, 야, 된대. 2,000원어치만 먹자. 자, 여기 떡볶이 2천만원어치 대령이요. 웃으면서 학생들을 반기고 장사를 하다가도 딸이 지나가거나 딸의 친구들이 지나가면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혹시라도 딸이 친구들과 함께 어쩔 수 없이 떡볶이집에 오게 되는 날에는 엄마와 딸 사이가 아닌 척하기가 어려워 일부러 더 바쁜 척을 하고 없는 일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어서 와. 아줌마 안녕하세요. 야, 소희야, 너 여기 먹어봤어? 아니, 난 처음 와보는데. 진짜? 여기 진짜 맛있고 양도 많아. 뭐 먹을래? 우리 순대도 먹을까? 얘들아, 아줌마 잠깐 어디 갔다 와야 되는데 너네 먹고 싶은 만큼 덜어먹고 돈은 저기다 두고 가면 된다. 딸의 사춘기에 더 이상 이곳에서 장사를 하면 안 되는 건가 싶어 가게를 옮길까도 생각했었지만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쉽사리 가게 이전을 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접고 다른 곳에 일을 하러 갔었다면 또 어땠을지 모르겠네요. 그저 딸의 긴 사춘기가 하루라도 빨리 끝나주길 바라는 못난 엄마였습니다. 딸이 중학교 3학년 개학을 앞두던 겨울,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람 간의 접촉을 피하라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혹시나 딸이 그 무서운 병에 걸릴까?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딸까지 아프게 될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봄이 되도록 잠잠해지지 않고 악화되는 상황에 학교가 문을 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학교를 오고 가는 학생이 없게 되니 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없어지면서 장사가 어려워진 것이었어요. 한 달, 두 달까지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찾지 않는 학교 앞 골목에 위치한 떡볶이집에 힘드시죠? 하고 찾아와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땐 정말 모두가 무서움과 공포에 떨어야 했으니까. 아플까봐 걱정, 망할까봐 걱정. 살면서 그렇게 심란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딸아이를 혼자 키워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도 그 정도로 심란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때는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라도 있었지. 열심히 해도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함은 저와 딸을 지치게 했습니다. 잘 사는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입에 풀칠은 하고 살 수 있는 정도였는데 장사가 어려워지자 집안 형편도 어려워졌습니다. 자연스레 딸의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손님 없는 가게에 할 일 없이 청소만 하다 집에 돌아와 온통 지출뿐인 가계부와 각종 영수증들을 정리하다가 깜빡 잠에 들었습니다. 밥상 앞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다 그대로 엎드려 잠들었던지라 팔과 다리에 쥐가 나면서 잠에서 깼어요. 찌릿한 느낌의 앓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널브러져 있어야 할 영수증이 한쪽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다 작성하지 못한 가계부에는 이전과 다른 필기체가 반듯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딸이겠지요. 잠든 엄마를 대신해 오밀조밀 영수증을 정리하며 의미 없는 가계부를 한자 한자 적어내려갔을 딸의 모습을 생각하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일어나서 빨래라도 개어야지. 영차하고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니 가지런히 개어진 빨래들이 또 눈시울을 붉히게 했습니다. 일어났어? 손잡이가 고장나 제대로 닫히지도 않는 문고리를 쥐고 서서 문틈 사이로 딸이 물었어요. 언제 이걸 다 했어? 그냥 학교도 안 가고 심심해서. 예쁘게 잘했네. 고마워.
고맙다는 저의 말에 별다른 대답 없이 다시 방문 사이로 쏙 들어가 버리는 딸이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장을 보고 가게 문을 열었어요. 이제는 아침에 장을 보는 양도 줄어들었습니다. 팔리는 양이 예전 같지 않으니 주변 가게들은 하나둘 임시 휴무를 하거나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을 상대로 2,000원어치, 3,000원어치 팔던 가게에서 배달을 하려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었어요. 개선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맘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만도 없는 처지였어요. 어묵 육수를 한 차례 부어두고 시계를 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점심시간에 몰래 빠져나와 빨리 먹고 가야 된다고 제잘거리는 학생들이 서 있어야 할 가게 앞에 파리 한 마리 없었어요. 저는 애꿎은 떡볶이만 자꾸 휘저을 뿐이었습니다. 자꾸 휘젓는다고 맛있어지남? 추리닝 차림에 대충 슬리퍼를 꿰어시는 딸이 가게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어요. 왜 왔어? 떡볶이 줄까? 그냥 엄마 혼자 심심할 것 같아서 왔지. 엄마가 뭐가 심심해. 엄만 괜찮아. 뭐 좀 먹을래? 그 떡볶이 마치고 집에 갈 때 얼마나 남아? 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떡볶이를 휘저었던 주걱을 내려두고 괜히 시계를 보게 됐더군요. 제가 대답이 없자 딸이 다가와 주걱을 획 하고 낚아챘습니다. 오늘따라 되게 맛있어 보이네 엄마. 손님도 없는데 우리끼리 푸짐하게 한 상 먹자. 그럴까? 저기 가서 앉아있어. 엄마가 덜어갈게. 같이 해 그냥. 딸은 어설프게 주걱을 쥐고 그릇에 떡볶이를 덜어냈습니다. 좀 많다 싶을 정도로 그릇 한가득 떡볶이를 덜어낸 딸이 한 손에는 그릇을 쥐고 한 손은 제 손을 잡고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딸의 오버스러운 힘찬 발걸음에 눈시울이 붉어지려는 것을 꼭 참아야 했습니다. 맛있어. 역시 떡볶이는 우리 엄마가 한 게 제일 맛있다니깐. 친구들도 진짜 좋아했는데. 걔네는 불쌍하다. 걔네들 엄마는 우리 엄마처럼 이렇게 맛있는 떡볶이 할 줄 모를 거 아냐? 코로나 때문에 이 맛있는 걸 먹으러도 못 오고. 아이고 그래? 우리 딸이 웬일이야? 엄마 듣기 좋은 소리를 이렇게나 많이 해주고. 오랜만에 맞는 말 좀 해봤어. 갑자기 혼자 있는 가게에 나타난 것도 반가웠는데 오랜만에 기분 좋은 소리까지 해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루 종일 우울한 생각만 하는 엄마를 어떻게 알았는지 별것 아닌 한마디 같아도 참 힘이 나더라고요. 떡볶이를 한 그릇 뚝딱 해치우고 공부하러 간다며 딸이 집으로 돌아가고 난 후에도 넘치는 힘이 주체가 안 되었습니다. 떡볶이와 튀김을 조금씩 포장해서 같은 상가에 지내는 가게들에 나눠주고 얼른 코로나가 끝이 나기를 염원했어요. 그리고 일회성으로 끝날 줄만 알았던 딸의 깜짝 이벤트는 매일매일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나와서 재료 손질을 함께하고 어느 날은 나와서 떡볶이를 맛있게 먹고 또 어느 날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중 올라오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용기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엄마, 우리 떡볶이 맛에 비해 가격이 너무 싼 거 아니야? 우리 가게가 떡볶이 맛있기로 유명하니까 튀김이랑 어묵이랑 세트로 해서 팔아보자. 어떻게 해서든 엮어서 많이 팔면 더 좋잖아. 엄마, 손님이 없어도 너무 없는데 애들 등교할 때만을 기다리기엔 코로나가 너무 길어. 요즘 배달 어플에 떡볶이 진짜 많은데 너무 비싸더라. 우린 좀 더 저렴하면서도 맛있는 구성으로 엮어서 팔아보자. 세트로 팔면 떡볶이 가격보다 배달비가 비싸다는 생각은 조금 덜하게 될 거야. 엄마, 내가 중학생이라서 같이 돈 벌어오지도 못하고 집만 돼서 미안해. 엄마, 애들이 그러는데 애들이 카톡으로 주문하면 내가 가져다 주는 거 어때? 내가 애들한테 돈 받아오고. 딸이라서 엄마에게 할 수 있는 솔직한 말들과 재치 있는 젊은 사고방식으로 코로나 이후 바닥을 찍었던 매출이 조금씩 제자리를 되찾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 넘어 산이라고 하던가요. 제가 코로나에 걸려버리고 가게의 문을 닫아야 했어요. 그때 당시에만 해도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나온 가게는 모두가 하나같이 쉬쉬하던 때라 상가 사람들이나 근처 사람들도 발길을 뚝 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회복을 하고 다시 가게 문을 열었는데도 말이지요. 그렇게 그나마 찾아와주던 근처 손님들마저 저 집은 코로나 걸린 집이라는 이유로 발길을 끊어버리고 의지할 곳은 정말 배달 어플 뿐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친구네 집에 떡볶이를 핑계 삼아 얼굴 보러 가는 것도 그 집 부모들이 반기지 않아 어렵게 되었고요. 그렇게 저희 집은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형편이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하는 리뷰 이벤트도 해보고 반응이 좋았던 세트 메뉴들로
광고 아닌 광고도 해보았지만 배달 문화의 장기화로 늘어나버린 배달 맛집들과의 무한 경쟁 속에서 정말 예전처럼 돌아가는 것은 힘들더라고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도 그 순간만을 넘길 수 있게 해주는 사막의 무릉덩이 같은 것이었습니다. 복지라는 것에 무지했던 제가 차상위 계층이 되고 나서부터 복지를 받기 위해 동사무소도 참 자주 갔었어요. 여기서 더 나빠지지만 말자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딸은 고등학생이 되었고 딸이 다시 등교를 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분식집을 찾아오는 학생들도 부쩍 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앞 이름 없는 분식집보다는 배달 어플 속 맛집을, SNS에서 유명한 떡볶이를 판다는 집을 더 좋아하는 요즘 아이들은 예전만큼 자주 얼굴을 볼 수가 없었고, 그래도 힘들었던 때보다 늘어난 가게 손님들의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분식집에만 신경을 몰두하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자퇴할래. 갑자기 잘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딸아이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너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딸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려 한 발자국 다가가며 묻자 움찔하던 딸이 제품에 폭삭 안기며 5살 아이 마냥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엄마. 참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 더 이상 못하겠어. 미안해. 괜찮아, 괜찮아. 네가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괜찮아. 누구야, 응? 누가 우리 딸 이렇게 힘들게 했어? 하나뿐인 내 딸을, 소중한 내 딸을. 애들이 자꾸 괴롭혀. 지난번에 엄마한테 억지로 받아간 돈도 전부 그 애들이 가져오라고 해서 그랬어. 안 가져가면 막 괴롭혀. 아파. 맞아서 아픈 건 괜찮은데 억울해서 못 참겠어. 선생님한테 말해봤는데 똑같아. 그냥 내가 그만둘래, 엄마. 나 고등학교 안 나와도 공부 잘할 수 있어. 대학 잘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응? 딸의 말에 누가 돌바위로 머리를 세게 내려친 듯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또박또박 마음에 있는 말을 꺼내는 저 아이의 심정이 어떨지 감히. 참고 참다가 엄마가 알면 상처받을 걸 알고 어떻게 해서든 혼자 해결해보려고 했던 저 작고 여린 소녀가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마음은 당장이고 그 나쁜 것들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서 그들 부모를 찾아가 한바탕 하고 싶었지만 저는 제 앞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미안하다고 하는 아이의 유일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뜨거운 용암처럼 불타오르는 분노를 뒤로하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딸의 어깨를 더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내 딸, 혼자서 아픈 짐 다 짊어지느라 힘들었지. 엄마한테 말하기까지 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가 미리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우리 딸이 어떤 딸인데, 얼마나 똑똑하고 예쁜 딸인데 여기까지 혼자 참느라 힘들었겠다. 그래도 엄마한테 용기 내줘서 이렇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딸, 울지 마. 울지 마. 엄마가 있잖아. 너는 잘못이 없어.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하는 아이의 곁에서 잠이 들 때까지 기다려주었다가 잠이 들고 나서도 한참 동안 혹시나 악몽을 꿀까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자식을 위해 못할 일이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적어도 저는 제 자식을 위해서라면 불구덩이에도 뛰어들 수 있을 만큼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딸아이에게 학교를 안 가도 되니 엄마 대신 떡볶이집을 보고 있으라는 말만 종이에 적어 식탁 위에 남겨두고 집을 나섰습니다. 학교를 찾아갈 생각이었어요. 아이의 교실, 교무실 다 필요 없었습니다. 분명 저희 아이가 말하기를 선생님한테 말해도 소용이 없었다고 했었거든요. 저는 바로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딸이 엄마를 말리러 자다 깬 얼굴을 한 채 맨발로 뛰어오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뭐야? 누구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 이 학교 다니는 김소희 학생 엄마입니다. 교장 선생님 맞으시죠? 예, 맞는데 무슨 일로 여기까지? 저는 학교를 들어서면서 복도에 붙어있던 학교폭력 근절 포스터를 교장 선생님 눈앞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 학교가 학교폭력 근절에 앞서고 있다는데 맞나요?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신 겁니까? 제 딸이 이 학교에서 쓰레기만도 못한 것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돈까지 갈취당했다고 하는데 교장 선생님은 이 일을 알고 계신가요? 애들끼리 지내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뭐 그런 걸로 요란이세요? 소희하고 엮인 그 학생들, 부모들이 저희 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분들인지 아세요? 소희 어머님은 저희 학교에 어떤 영향을 주고 계십니까? 어머님, 저희도 이렇게 하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 저희라고 힘이 있겠습니까? 그냥 애들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높은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좀 나을까 했지만 교장이라는 자는 오히려 더 황당한 소리를 꺼냈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종족이네요. 엄마! 그때였습니다.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땀범벅이 된 딸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소희야, 너 왜 그래? 엄마, 얼른 나와. 그냥 가자. 왜 그래? 이거 놔봐. 엄마 아직 얘기 안 끝났어. 그냥 가자고. 어차피 대화 안 된다고. 이미 내가 다 해봤다고. 소희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을 하고 저와 교장 선생님을 번갈아 봤습니다. 뛰어오느라 땀범벅이 된 얼굴과 끝까지 울지 않으려 앙다문 입술. 엄마한테만큼은 저런 가슴 아픈 소리를 듣게 하고 싶지 않아 달려왔을 걸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우리 딸한테 2번 상처 준 거면 어쩌지?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니 더 이상 교장실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원체 혼자서 바른 생각을 잘하고 현명한 아이인데 학교 밖을 나서려는 딸을 붙잡고 용기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소희야, 엄마가 갑자기 학교 찾아와서 미안해. 너도 너 생각이 있어서 용기 냈을 텐데. 근데 있잖아, 자퇴는 하지 마. 너가 그깟 것들 때문에 학교를 포기해야 할 이유는 없어. 그냥 전학 가자. 엄마도 이 동네 지긋지긋해지고 있었어. 잘됐다. 먼 곳으로 전학 가자. 아, 무슨 전학이야. 그냥 학교 같은 거 다 필요 없다니까. 그러지 말고 엄마 부탁이야. 소희야, 응? 그래도 대학까지는 나와야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엄마 말대로 저 멀리로 나 전학 가면 우리 집은, 떡볶이집은 다 어떡하려고 그래. 엄마 사실 떡볶이집 정리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전학 가자. 어디로 가지? 우리 소희 어디에 살아보고 싶어? 바다 있는 동네로 갈까? 엄마 바닷가 가면 짠내 난다고 싫어하잖아. 일단 알겠어. 그래, 엄마 말이 맞아. 내가 그깟 것들 때문에 학교 그만두긴 좀 아깝지. 엄마가 가자는 곳으로 갈게. 난 어디든 괜찮아. 고맙게도 소희는 제 말에 따라주었고 가게를 정리하고 집을 정리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지만 그 동네를 떠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부터 장사도 잘 안 되고 형편이 어려워져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하나 늘 고민했었는데 그 일로 인해 완전히 마음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연이라도 살면서 다시는 그 못된 것들과 우리 딸이 마주칠 일이 없기를 바라며 살던 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솔직히 서울을 떠나니 같은 가격에 조금 더 나은 집을 구할 수 있겠더라고요. 가게를 정리한 돈으로 이사 비용과 새 일자리를 구하는 며칠간 먹고 살 장을 봤습니다. 부엌일엔 자신이 있고 손도 빠르니 식당 일 쪽으로 몇 군데 발품을 팔아보았어요. 생각보다 괜찮은 월급에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형편이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새로 전학 간 학교에서만큼은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는 가정 형편 어려운 애로 낙인 찍히게 하고 싶지 않아서 다시 동사무소로 향했어요. 이제는 잘 굴러가지도 않는 어려운 분식집에 대한 미련도 털어버렸으니 남 밑에서 열심히 일하면 평범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아쉽지만 딸을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며 혜택받고 있었던 지원금을 해지 신청하고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을 뽑았습니다. 소희랑 만나서 마트에 같이 가기로 했었거든요. 그렇게 잠시 벤치에 앉아 소희를 기다리며 답답한 마스크를 벗고 커피를 마시고 있던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야, 미순아! 낯선 동네, 낯선 말투를 쓰는 사람들 틈에 익숙한 서울말을 쓰는 한 여자. 서둘러 마스크를 벗으며 걸어오는 그 얼굴은 제 또래로 보이는 어딘가 모르게 낯이 익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아도 도무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상대방의 너무나도 확신에 찬 반가운 인사에 차마 누구냐고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본 적 있으시죠? 누군지 기억이 희미하고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서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는 동안 결국 이름을 한 번도 불러주지 못하는 경험. 미순아, 미순이 맞지? 서울초등학교! 그 여자는 활짝 웃는 얼굴로 너무 신나하면서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혹시나 누구냐 물으면 반갑게 인사한 그 친구가 민망해질까봐 애써 기억이 나는 척을 해버렸어요. 야, 오랜만이다. 근데 정말 기억이 잘 안 났습니다. 분명 안면이 있는 얼굴이기는 한데 세월의 주름 앞에 내가 망가진 건지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나이 먹었다고 해서 초등학교 시절 기억이 아예 없어져 버린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너무 반갑다며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는 말에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아유, 정말 너무 반갑다, 미순아. 아참, 나 잠시만 기다려줄래? 금방 갔다 올게. 응? 잠시만 기다려.
여기 딱 가만히 있어봐. 금방 올게. 그 친구는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어디론가 급하게 뛰어갔습니다. 뭘 두고 나왔나? 아직 식지 않은 커피를 홀짝이며 머릿속으로 분주하게 그 친구를 떠올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등을 툭 하고 치더니 옆자리에 폴싹 앉았어요. 소희였습니다. 엄마, 나왔어. 맛있어? 응, 먹을래? 율무차 한 잔 뽑아줘. 아니, 난 엄마 거 한 입 뺏어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 치, 마셔. 딱 한 모금만이다. 그래, 근데 안 가? 응, 잠시만. 엄마 초등학교 동창 만났어. 금방 온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서 인사는 하고 가자. 진짜? 대박. 어떻게 서울도 아니고 여기서 만났지? 신기하다. 딸은 신기하다면서 홀짝홀짝 남은 커피를 다 마셔버리고 희쭉 웃었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평소 커피는 못 마시게 하는 편인데 에라 새로 시작하는 기념이다 생각하고 못 본 채 해주었어요. 얼마 안 가 저 멀리서 동창 친구가 종종 걸음으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희도 왔는데 빨리 인사하고 이제 가봐야겠다. 기억에 그리 남는 친구가 아니니 초등학교 시절에도 특별한 추억이 없었을 거라고 단정지으며 친구와 인사를 나눌 참이었어요. 그런데 다가온 친구가 또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딸이야? 하고 소희를 끌어안았습니다. 어쩜 엄마 판박이네. 너무 예쁘다. 너 이름이 뭐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김소희예요. 소희, 이름도 예쁘네. 자, 소희야, 이건 아줌마 선물. 예, 이게 뭐야? 응, 그냥 별거 아니야. 원래는 너한테 주려다가 딸이 있으니까 딸한테 줘야지. 나중에 집 가서 열어봐. 별건 아니야. 왜 뭔데? 소희야, 이리 줘봐. 에이, 애한테 준 걸 왜 뺏고 그래. 집에 가서 열어보라니까. 이제 그만 가봐야겠다. 너무 반가웠어. 조만간 만나서 밥이나 먹자. 이거 내 연락처야. 친구는 명함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며 인사했습니다. 꼭 다시 보자는 말만 5번은 하고 간 것 같아요. 그래, 누구였는지, 어떤 추억이 있었는지는 차차 만나서 다시 생각해보자 하고 딸과 함께 마트로 향했습니다. 손에 쥐어진 명함에는 낯선 이름 3글자와 영어로 된 커피숍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뭐야? 갤러리 카페? 그림 그려져 있고 그런 카페인가? 근데 엄마, 저 친구랑 별로 안 친했지? 뭐야? 티났어? 엄마 사실 누군지 기억이 안 나서. 나는 한눈에 알아보지. 엄마 표정만 봐도. 난 엄마 딸이니까. 조금 어사? 어사? 그게 뭔데? 어색한 사이 줄임말. 웃기지? 방금 엄마랑 저 아줌마처럼 어색한 사이를 어사라고 불러. 참나, 요즘 애들은 별걸 다 줄여서 말하네. 저녁 뭐 먹을래? 소희와 함께 마트에서 간단하게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니 저녁 7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벌써 7시네. 배고프지? 얼른 밥 먹자. 응, 엄마. 근데 나 이제 이거 열어봐도 돼? 딸은 머리 위로 분홍색 봉투를 흔들었습니다. 그새 깜빡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소희에게 쥐어준 봉투였어요. 딸은 기대에 찬 표정을 하고 말했습니다. 뭘까? 카페 이용권? 뭐 그런 건가? 얘는 뭘 이런 걸 다 준대. 열어봐. 카페 이용권이 들어있을 것 같다며 신나게 제달거리던 딸의 손길이 뚝 멈췄습니다. 봉투 사이로 보인 것은 카페 이용권이 아닌 노란빛이 도는 5만원짜리 지폐였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20장이나 들어있어. 뭐? 저는 딸의 손에서 지폐를 빼앗아 다시 세어보았습니다. 5만원짜리 20장이면 100만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얘가 봉투가 헷갈려서 잘못 주고 갔구나. 소희야, 다시 넣어. 이거 우리 거 아니야. 저는 봉투에 다시 돈을 집어넣고 주머니를 뒤져 친구의 명함을 찾았습니다. 지금쯤 봉투를 잘못 쥐어준 걸 알고 당황하고 있을 친구를 생각하니 마음이 조급했어요. 여보세요. 나 미순인데. 응, 미순아. 생각보다 바로 연락 줬네. 언제 볼까? 내일 볼까? 그게 아니라 너 아무래도 아까 우리 애한테 봉투를 잘못 쥐어준 것 같아. 열어보니까 돈이 100만원이나 들어있어서 너 돌려주려고 전화했어. 야, 그거 잘못 준 거 아니야. 네 거 맞아. 왜 이렇게 큰 돈을? 미순아, 난 네가 결혼한 것도 몰랐고 벌써 그렇게 훌쩍 커버린 딸이 있는지도 몰랐어. 친구가 되어가지고 친구가 벌써 그렇게 늙었는지도 모르고 나 살기에만 바빠서. 많이 늦었지만 못해줬던 축의금, 너 예쁜 딸 용돈 겸사겸사라고 생각하고 받아주면 어때? 늦어서 미안해. 그동안 연락을 안 하고 살았기는 피차 마찬가지인데
친구는 제가 결혼한 것도 아이를 낳은 것도 자기 살기에만 바빠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늦었지만 받아주면 어떻겠냐는 친구의 말에 제 마음속 양심이 콕콕 찔리다 못해 쓰라려 왔어요. 결국 친구에게 솔직하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나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할게. 나 솔직히 초등학교 시절 기억이 잘 안 나. 너 명함 받고 이름을 봐도 잘 기억이 안 났어. 얼굴은 어딘가 낯이 있긴 한데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생각이 안 나더라. 늙어서 그런지 아무튼 이토록 기억이 나지 않는 걸 보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거금을 받을 만큼 우리가 친한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너 기억엔 내가 많이 친했어? 너 딴엔 정말 반가워서 이러는 걸 텐데 내가 기억력이 나빠서 미안해. 아, 그랬어? 야, 미순아, 그럴 수도 있지. 우리 나이 되면 다 그렇지 뭐. 그런 걸로 뭘 미안해하냐. 아무튼 미안해. 나 이 돈은 못 받겠어. 돈 돌려줄 테니 계좌번호 알려줘. 솔직한 제 말에도 큰 소리로 호탕하게 웃어넘기던 친구가 돈을 돌려줄 테니 계좌를 알려달라는 말에는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전화가 끊겼나 싶어서 핸드폰 액정을 확인해봐도 전화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다시 묻는 소리에 그제야 핸드폰 너머로 소리가 전해졌습니다. 콧물을 훌쩍이는 소리. 친구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것에 크게 상처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떠오르는 게 없는 제 자신이 정말 한심하고 친구에게 미안했어요. 야, 왜 울어? 내가 미안해. 기억 못해서. 아니야, 그것 때문에 우는 거. 미순아, 너는 26년 만에 만났는데도 여전히 착하고 다정하네. 저는 그 말을 듣고 핸드폰을 얼굴에서 떼어내고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왈칵 눈물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누구한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나? 잘 기억나지도 않는 친구가 하는 말인데도 왜 눈물이 났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대답이라도 하게 되면 울고 있다는 걸 친구에게 들킬 것 같았거든요. 갑자기 내가 울어서 놀랐지. 미순아,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같은 반이었거든. 내가 4학년 때부터 친구들한테 이유도 없이 은근슬쩍 따돌림을 당해서 학교 다니기가 정말 싫었었어. 나쁜 생각도 한 번씩 했고. 근데 집에 계신 엄마 때문에 엄마 생각에 참으면서 그렇게 다녔어. 6학년 되니까 이제 1년만 참으면 된다 싶어서 힘이 났는데 애들이 머리가 커져서 그런가 더 많이 괴롭히더라. 4학년 때 딱 아버지 돌아가시고 집이 어려워져서 그때부터 내 도시락엔 맨날 김치뿐이었는데 점심시간에 도시락 열면 다 내 도시락 보고 비웃고 그랬었거든. 김치 신내 때문에 밥맛 떨어진다 그랬었나? 뭐 나름 익숙했었지. 근데 6학년 딱 올라가서 일주일 정도 됐나? 점심시간에 너가 네 자리 놔두고 내 책상에 의자를 가지고 와서 앉더라. 반에 있는 애들이 다 힐끔힐끔 쳐다보는데도. 친구의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 친구가 누구인지 너무나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매일을 나 괴롭히는 애들이 대놓고 다가와서 뭐라고 꼽을 주는데도 너는 걔들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내 옆에 딱 앉아 있었어. 도시락 뚜껑 열어서 너희 어머니께서 싸주신 반찬들 내 앞에 딱 놓아주고는 너는 애들이 신내난다고 놀리던 김치를 항상 먼저 입으로 가져갔었어. 애들이 야유하고 힐끔거리는데도 매일을. 진짜 많이 고마웠어.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나란히 앉아서 밥만 먹는데도 그게 세상에서 제일 다정했어. 나한테는. 고마웠어, 미순아. 그때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 이 말이 너무 늦었다. 정이야. 아, 나 기억난다. 너 정이 맞지? 명함에 이름이 달라서 생각지도 못했어. 아, 맞아. 내가 중간에 이름을 개명해서. 맞아. 처음부터 내 옛날 이름을 너한테 얘기했어야 했는데 나도 명함 줘놓고 생각을 못했네. 그때 내가 매일 너랑 밥 먹고 그러니까 여름 방학 전쯤이었나? 그때부터 애들이 나보고 독종이라고 징그럽다고 했었잖아. 야, 정이야, 너무 반갑다. 그때 내가 숫기가 없고 말주변도 없어서 너한테 말 거는 법은 잘 모르겠고 그냥 밥부터 냅다 같이 먹었었는데 1년 내도록 그랬었지. 처음부터 다짜고짜 밥 먹는 것만 해서 그런가? 나중에는 별말 안 해도 그냥 밥 같이 먹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했었는데 그때 말이라도 나눴으면 네가 졸업하고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사는지 알 수라도 있었을 텐데 나도 살면서 가끔씩 네 생각 날 때가 있었어. 근데 연락하는 법도 찾는 법도 모르니까 그냥 어딘가에서 잘 살겠지 생각만 하고 얘기를 하는 내내 눈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옆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던 소희가 조용히 휴지를 뜯어 내밀었어요.
안쓰러운 마음을 다정히 말로 표현하는 법을 몰랐던 어린 13살 시절에 침묵으로도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던 친구였습니다. 나 아팠던 날 우리 엄마 학교 찾아왔을 때 네가 교문으로 우리 엄마 마중 나갔었잖아. 교실까지 한 번에 못 찾아오실까봐. 그때 집에서 엄마가 나한테 친구가 참 순하고 좋다라는 말을 하는데 혼자 입을 뒤집어 쓰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동안은 엄마 입에서 친구라는 단어만 나와도 엄마 나 친구 없어. 이 한마디가 자꾸 입에 맴돌아서 힘들었었는데 아 이제 나 친구 있구나.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 너무 반갑다 반가워. 정이야 반가워. 미순아 나 정말 살면서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 일부러 너 찾으려고 동창회 찾아내서 가보고도 했는데 너는 없더라고. 동창회에 나온 애들도 다 너 소식은 모른다 그러고 나 잘 사는 모습 보고 벙쪄 있는 그것들 표정을 네가 봤어야 했는데. 초등학교 시절 제가 정희에게 해준 것은 그저 밥을 같이 먹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하게 해준 것도 없는 저를 잊지 않고 기억해주고 또 그 마음을 간직해줬다는 게 저는 더 고마웠습니다. 그냥 보잘것없는 평범한 애엄마, 평범한 대한민국 아줌마, 그 이하도 되지 못하는 인생이라 생각하며 살았는데 말이에요. 오랜 시간 저를 기억해준 친구에게 진심으로 고맙고 또 저는 그러지 못했던 것이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100만 원은 그냥 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니 그건 저한테 준 게 아니라 제 딸한테 용돈 하라고 준 거라며 그냥 웃어넘겨 버리더라고요. 끝끝내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린 친구에게 정말 미안했습니다. 저를 잊지 않고 기억해줬다는 것만으로도 참 고마운데 그냥 덥석 받자니 너무 큰 돈이었거든요. 통화가 끝나고 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니 소희가 저보다 더 훌쩍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 전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던 자기에게도 그런 친구는 있었다고. 그 친구를 혼자 버려두고 도망친 것 같아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소희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평범한 집에 태어난 평범한 학생이었다면 저런 아픔은 몰라도 됐을 텐데 하는 생각에 말입니다. 얼마 후 친구를 만나 식사를 했어요. 긴 대화를 하다 보니 어떻게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던 친구가 말했어요. 야, 잘됐다. 나 이번에 2호 좀 내야 하는데 본점 맡아서 해줄 사람이 필요했거든. 네가 해주라. 솔직히 요즘 시대에 믿고 맡길 사람이 없어. 몇 번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면접을 봤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 큰일이었거든. 이순아, 우리 이렇게 되려고 다시 만난 건가 보다. 너 분식집보다는 매출 안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렇게 한 번만 부탁하면 안 될까? 다른 사람 밑에서 힘든 식당 일 하지 말고 내가 너 다 줄 테니까 본점 맡아서 해줘. 야, 갑자기 무슨, 나 그런 일 해본 적도 없고 나 어울리지도 않아. 자신 없어. 게다가 너한테 양도 받는다고 해도 그 세금 다 감당할 만큼 현금이 있지도 않아서 마음은 고마운데 사양할게. 나보다 더 잘하는 전문가 구하는 게 너한테도 좋을 거야. 무슨 소리야. 너만큼 적격자가 어디 있다고. 너 사정이 정 그러면 당장 너가 맡지는 말고 너 소득세 낼 돈 마련할 동안 여기서 매니저로 일해. 마른 매니저라도 급여는 넉넉해. 난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없이 자라서 그런가. 우리 직원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주려고 하고 있거든. 그래서 직원들도 다 좋은 사람들 뿐이야. 힘든 식당 일 하면서 딸 혼자 키우기 힘들다. 나도 식당 일 오래 해봤고 자식도 키우고 있어서 남일 같지 않아서 그래. 우리 이렇게 힘들게 만났는데 그냥 같이 잘 살자, 응? 좀 껄끄럽고 불편한 마음 아는데 그냥 눈 딱 감고 엄마니까. 그리고 정 불편할 것 같으면 까짓거 우리 26년 절친한 친구 사이인 셈 치자. 그까짓 우정 지금부터 시작해도 불타오르지 않겠어? 너랑 나랑 같이 먹은 밥이 몇 그릇인데. 야, 너 이렇게 말 잘하는 애인 줄 몰랐는데. 살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 닫혀있던 마음도 꾹 다물었던 주둥이도 세월이 지나니까 열리게 되더라. 먹고 살아야지. 내가 책임져야 할 아들, 딸이 있는데. 요즘 누가 아버지 어깨만 무겁다고 그러냐. 어머니 어깨도 허벌나게 무거운데. 안 그래? 참, 예전의 모습이라고는 순진한 얼굴밖에 남지 않은 정의는 저를 홀려버릴 정도로 뛰어난 말솜씨로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혹여나 부담을 가질까봐 도리어 웃긴 말까지 섞어서 해가며 저를 설득했어요. 그리고 엄마로서 아이를 위해 책임을 진다는 그 말에 가장 혹했습니다. 우리 딸이야 물론 엄마가 무슨 일을 하든 존경스럽고 자랑스럽다고 말을 하지만 중학교 사춘기 시절
분식집 하는 엄마가 창피했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찢어지니까요. 딸에게 조금 더 멋있어 보이는 엄마가 되는 대신 26년 만에 만난 친구에게는 조금 뻔뻔한 친구가 되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1년간 정인의 카페에서 일을 하며 돈을 모았어요. 직원들을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자기를 쏙 빼닮은 사람들만 뽑아두었는지 모두가 다정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졌더라고요. 새삼 정희가 살아온 날들이 멋있고 존경스러웠습니다. 나도 저런 사장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자신 없는 생각이 아닌 나도 저런 사장, 저런 엄마, 저런 친구가 되어 멋있게 살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카페 사장이 되는 일만 남았네요. 다가오는 2월이면 모든 절차를 마치고 정희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꿈만 같고 정희에게 받기만 하는 것 같아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뿐이지만 그런 정희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을 때까지 절대 헤어지지 않고 서로의 곁에서 좋은 친구로 남으려고 해요. 27년 전 초등학생 때의 기억만으로 저희의 우정이 지속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의 서로에게 맞는 사람이 되려고 최선을 다해야겠죠. 물론 친구라는 건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아니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그런 사이가 진정한 친구겠지만 말이에요. 앞으로 정희에게 어떤 친구가 되면 좋을지 고민이 많습니다. 어렸을 때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함께 해보는 친구, 아니면 다가올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계획하는 친구, 그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현재를 누구보다 재밌게 즐겨줄 친구. 그 어떤 친구를 원한다고 해도 저는 기꺼이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딸에게 세상에 이런 영화 같은 우정도 존재한다는 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족, 우리 친구가 행복하게 웃는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며 저는 오늘도 맛있는 커피를 내립니다. 김치 한 조각에서 소시지 반찬을 나누어 먹는 일까지, 학교 앞 손바닥만한 분식집에서 번화가 대형 카페를 운영하는 일까지, 노력 없이는 여기서도 아무것도 되지 않겠지만 정희를 다시 만난 것이 제게는 너무 큰 행운인 것 같습니다. 행운을 소중히 다루어 평생의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모두가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